안녕하세요. 순아의 다락방 책장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라는 책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은이는 에거서 크리스티, 옮긴이는 이가형, 출판사는 해문 출판사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살인게임, 익명의 편지를 받은 8명의 손님들이 인디언 섬에 모인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불안에 떠는 하인 부부뿐. 이들 10명이 섬에 갇힌 채 10명의 인디언 소년이라는 동료에 맞춰 차례로 쓰러져 간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인디언 섬, 10사람의 기억 속에 묻혀있는 범죄의 그림자, 또 그들의 다양한 직업과 성격, 추리 소설의 여왕 에거서 크리스티는 이러한 배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치밀하게 연결시켜서 10사람의 죽음을 교묘하게 이끌어 나간다. 크리스티 특유의 섬세하고 치밀한 구성력과 대담한 문체로 독자들을 환상적인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추리 소설, 사상 최고의 작품으로 일명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 1등 열차 흡연실에 몸을 실은 전직 판사 웨그레이브는 시가를 피우면서 타임지의 정치맨 기사를 흥미롭게 읽어 내려갔다. 잠시 뒤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시선을 창밖으로 향했다. 지금 열차는 서머싯을 달리고 있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아직 2시간 정도 남았다. 그는 인디언 섬에 대해서 신문에 실렸던 기사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았다. 첫 번째로 보도된 기사는 요트광인 어느 미국인 백만장자가 대번 해안 근처에 있는 그 섬을 사들인 뒤에 그곳에다 사치스러운 현대식 저택을 지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미국인 백만장자의 세 번째 부인이 뱃멀리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섬과 집을 팔기 위해 내놓았다고 한다. 이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화제의 광고가 몇 차례 신문에 실렸었다. 처음에는 오원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샀다는 보도가 나돌았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소문이 꼬리를 물고 떠돌았다. 실제로 인디언 섬을 산 사람은 할리우드의 영화 배우인 가브리엘 툴량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 섬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자유롭게 몇 개월을 보내려고 했다는 것이다. 한편 BGB지는 어느 신분이 높은 사람이 사들였다고 보도했다. 다른 사람은 신혼여행을 위해 팔렸다고 보도하며 다음과 같이 기사를 실었다. 젊은 엘경은 마침내 가슴에 큐피티의 화살을 맞고 있었다. 또한 어떤 신문은 극비의 실험을 하기 위해서 해군성이 사들였다고도 했다. 아무튼 인디언 섬은 대단한 화제거리였다. 웨그 브레인 판사는 주머니에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알아보기 힘들게 쓰여진 것이었으나 군데군데 분명한 글귀가 눈에 씌었다. 보고 싶은 로렌스님, 제가 당신의 소식을 듣지 못하게 된 지도 여러 해. 꼭 인디언 섬에 오세요. 굉장히 매력적인 곳. 들을 말씀이 너무도 많아 옛일을 자연을 즐기며 햇빛을 받으며 패딩턴에서 12시 40분 당신을 오크 브리지에서 만났으면, 그리고 발신인은 당신의 콘스탄스 컬밍턴이라고 예쁘게 사인을 했다. 매그 브레인 판사는 콘스탄스 컬밍턴 양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정확히 언제였는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다. 7년 전이었던가? 아니, 8년 전이 틀림없다. 그때 그녀는 햇빛과 자연을 만끽하며 농부들과 어울리고 싶다면서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려던 때였다. 그 뒤에 그는 그녀가 더 강한 햇빛을 쬐고 자연과 농부와 일체감을 맛보기 위해서 다시 시리아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런 것을 생각해보면 그녀는 능히 그 섬을 사가지고 신비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되었다. 웨그레이브 판사는 자기의 논리가 틀림없다는 듯이 고개를 몇 번 끄덕이다가 이내 잠이 들고 말았다.
5명의 다른 승객들과 함께 3등 열차에 타고 있는 베라 클레이슨 양은 머리를 뒤로 기대고 눈을 감았다. 기차 여행을 하기에는 너무 무더운 날씨였다. 바다에 도착하면 얼마나 멋있을까. 정말로 이번 일은 얻은 것은 대단한 행운이었다. 휴가 때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비서일을 얻기는 무척 힘들다. 게다가 직업 소개서에 부탁해도 거의 희망이 없었다. 그럴 때 편지 한 통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당신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직업 소개서에서 당신의 신상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더군요. 당신이 요구한 보수를 지불하겠으니 8월 8일부터 일해 주십시오. 패딩턴발 기차는 12시 40분에 있었다. 그럼 당신을 오크브리 지역에서 뵙겠습니다. 이곳까지 오시는 비용으로 5파운드를 동봉합니다. 친애하는 유나 낸시 오언. 그리고 편지지 위쪽에 대번주 스티클 헤이븐 인디언 섬이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인디언 섬. 최고의 신문에는 그것에 관한 기사 이외에는 읽을 거리가 없을 정도로 떠들썩한 섬이다. 여러 가지 추측과 소문이 나돌았지만 모두 불확실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저택은 어느 백만장자가 세웠고 또한 으리으리하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학교에서 교사 생활로 피곤했던 베라 클레이스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했었다. 삼류학교 교사는 보수가 너무 적어. 좀 더 좋은 학교에 가면 괜찮을 텐데.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일자리도 운이 좋은 거야. 내가 검시관에게 신문을 받았던 사실이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지. 비록 검사관이 무죄라고 인정해 주었지만. 검시관이 그녀의 침착한 태도와 용기를 칭찬했던 것이 생각났다. 검시관의 신문을 받고 나서 그렇게 좋은 말을 듣기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해밀턴 부인은 그녀에게 무척 친절했다. 단지 휴고만은,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휴고를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열차 안의 더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몸이 떨리면서 바닷가에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에 그때의 광경이 너무도 분명히 떠올랐기 때문이다. 시릴의 머리가 떠올랐다가는 가라앉고 하면서 바위 쪽으로 가고 있었다. 떠올랐다가는 가라앉고 또 떠올랐다가는 가라앉고, 그리고 그녀는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으로 그의 뒤를 따라 헤엄쳤다. 그녀는 시리를 구조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물을 가르면서 나아갔다. 바다, 그 깊고 따뜻한 푸르름, 모래 위에서 보낸 그날 아침, 휴고,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한 휴고. 그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눈을 뜨고 맞은편에 앉아 있는 남자를 힐끔 쳐다보았다. 갈색 피부와 밝은 빛깔의 눈, 그리고 잔인하게 보이는 입을 가진 키가 큰 사람이었다. 그녀는 혼자 생각했다.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흥미로운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본 남자 같군. 마주 앉아있는 처녀를 힐끔 쳐다본 필립 롬바드는 생각했다. 매력적인데? 어딘지 교사 같기도 하고 아마 냉정한 여자일 거야. 자기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여자. 사랑에서나 싸움에서도. 그는 그녀를 사귀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아니야. 모든 잡념을 떨쳐버려야 해. 나에게는 일이 있어. 그 일에만 신경을 써야 해. 도대체 그것은 무슨 일일까? 그는 무척 궁금했다. 모리스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다. 그 일을 맡길 건가 안 맡길 건가? 롬바드 대위? 롬바드는 신중하게 말했다. 100기니, 영국의 옛 금화로 21 실링에 해당함. 라고. 그는 100기니는 자기에게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100기니라니. 그러나 자신의 대수롭지 않은 반응에도 불구하고 결코 모리스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돈 문제에 관한 한 그를 속일 수 없는 일이다. 모리스는 자기의 궁핍한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롬바드는 다시 태어난 말투로 물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나? 모리스는 그의 벗겨진 머리를 매우 크게 옆으로 흔들었다. 그리고는 딱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안 되네. 롬바드 대위, 그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어. 나한테 부탁한 사람은 자네가 꼭 적합한 사람이라고 했어. 나는 자네가 대번주의 스티클 헤이븐에 가겠다면 자네에게 100기니만 주면 되는 거야. 가장 가까운 역은 오크 브리지일세. 거기에서 마중 나온 사람이 자네를 스티클 헤이븐으로 데려다 줄 것이고 자네는 모터보트로 인디안 섬으로 가게 될 거야. 그리고 인디안 섬에서 자네는 나에게 부탁한 사람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네. 룸바드가 느닷없이 물었다. 얼마 동안? 기껏해야 일주일 정도라네. 롬바드는 구렛나루를 만지면서 말했다. 불법적인 일이라면 맡을 수 없어.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매우 날카롭게 상대방을 쏘아보았다. 모리스가 두꺼운 입술 위에 희미한 미소를 지으면서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만일 불법적인 일을 요구한다면 그만두어도 좋아. 모리스는 능글맞게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롬바드의 과거 행적이 결코 올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담겨 있었다. 롬바드의 입술도 미소를 지으면서 약간 벌어졌다. 사실 그는 한두 번 위험스러운 일을 해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항상 무사히 끝냈었다. 게다가 내심으로 그는 불법적인 일이라고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니, 전에도 몇 번 경험한 본 적이 있었지. 그는 인디언 섬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에밀리 브렌트는 기차 안 금연석에서 평소의 습관대로 매우 꼿꼿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65살이지만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고리타분한 성격을 지닌 그녀의 아버지는 특히 예의범절에 관해서는 무척 엄격했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 기차 안에서건 다른 곳에서건 자기가 늘 옳다고만 생각하는 브랜드는 붐비는 3등 열차 안의 불편함과 더위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앉아 있었다. 요즘에는 아무것도 아무 일 가지고도 사람들이 소란을 피운단 말이야. 이를 뽑을 때도 주사를 맞으니 원, 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약을 먹지를 않나. 그리고 편안한 의자나 쿠션만을 좋아하고 여자들이 하고 다니는 차림새도 가관이고 여름에는 바닷가에서 반나체로 누워있지를 않나. 브렌트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사람들을 흉보는 것을 좋아했다. 지난 여름의 휴가가 기억났다. 올해는 그때와는 좀 다를 것이야. 인디언 섬. 머릿속으로 벌써 여러 번 읽은 편지를 기억해냈다. 친애하는 브렌트 양. 저를 기억하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몇 년 전에 8월에 벨헤이븐 게스트하우스에서 함께 지내면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하고 친해졌습니다. 저는 대번 해안 근처의 어떤 섬에 손님들을 초대해서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조촐하고 맛있는 식사와 고풍스러운 멋있는 분들의 훌륭한 모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노출된 옷을 입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밤새도록 전축을 틀어놓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인디언 섬에서 여름 휴가를 보낸다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물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저의 손님으로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8월 초가 어떻겠습니까? 8일쯤 당신의 친구 UN.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서명을 읽기가 너무나 어려웠다. 에밀리 브렌트는 짜증스럽게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알아볼 수 없게 쓴단 말이야. 그녀는 전에 벨헤이븐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다. 그녀는 2해 계속해서 여름 휴가로 그곳에 갔었다. 그곳에는 어떤 멋진 중년 부인이 있었다. 그 부인은 이름이 무엇이었더라? 아버지가 고위 관직에 있다고 했었지. 그리고 올튼 양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오맨이었나? 아니야. 올리버가 틀림없어. 그래, 올리버였어. 인디언 섬. 그곳에 관한 기사는 가지각색이었다.
영화배우가 샀다느니 또 미국인 백만장자가 샀다든가 하든가. 물론 뜻밖의 그러한 곳이 값싸게 팔리는 경우도 있다. 섬은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낭만적으로만 생각하고 섬을 사들였다가 막상 살기 위해 가보았을 때 많은 불편을 깨닫고 다시 처분하기로 한다. 에밀리 브렌트는 혼자 생각했다. 아마 자유로운 휴가를 보내게 될 것이다. 마침 수입도 줄고 있고 받아야 할 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기회는 정말로 놓칠 수 없어. 단지 그 부인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기억해냈으면 좋을 텐데. 부인이 아니라 처녀였던가? 올리버였었나? 메카서 장군은 열차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열차는 그가 갈아타야 할 곳인 엑세터로 달려가고 있었다. 제기랄, 지선기차는 너무 느려 직선 거리로 볼 때 인디언 섬은 매우 가까운 곳이었다. 그는 오원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다. 분명히 스푸프 리가디의 친구이고 조니 다니어의 친구일 텐데 당신의 친구들도 오십니다. 옛 시절을 이야기하시면 즐거우실 거라고 생각되는군요. 사실 그는 옛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했다. 최근에는 사람들이 그를 꺼려하고 있긴 하지만 말이다. 모두 빌어먹을 놈의 소문 때문이야. 그것은 매우 오래된 것이다. 거의 30년 전의 일이야. 분명히 암스트롱이 이야기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 못된 젊은 놈 같으니라고. 그가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인가? 아니지. 그따위 일에 신경을 써봤자 전혀 이로울 게 없지. 사람들은 가끔 하찮은 일에 신경을 쓴단 말이야. 남에게서 조금 이상한 낌새만 맡으면. 인디언 섬은 그에게 흥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그 섬에 관계된 소문도 많이 떠돌았다. 소문으로는 해군인가 육군 아니면 공군에선가 그것을 사들였다고 했다. 미국의 백만장자인 엘머 로브슨이라는 젊은 사람이 그 저택을 지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았다. 그것을 짓는 데는 막대한 돈이 들었다고 했다. 여러 가지의 호화스럽고 멋진 장식들, 엑세터, 여기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하다니 그는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한시 바삐 그곳에 가고 싶었다. 암스트롱 의사는 셀리스버리 평원을 가로질러 그의 모리스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그는 피로에 지쳐 있었다. 오늘날처럼 성공하기까지 그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는 할리 거리에 있는 현대적이고 호화스러운 가구로 장식되어 있는 병원에서 자신의 일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기로에 서서 지낼 때가 많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성공했다. 운도 따라주었다. 물론 운 못지않게 훌륭한 기술도 가졌다. 그는 자기 분야에서는 아주 뛰어났다. 그러나 기술만 뛰어나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역시 운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는 운도 가졌었다. 정확한 진단, 그에게 유익했던 많은 부인 환자들, 돈과 지위를 가진 부인들, 소문이 확 퍼져갔다. 암스트롱 의사에게 진찰을 받으세요. 젊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무척 똑똑한 의사예요. 여태까지 여러 사람에게 진찰을 받아보았지만 그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병을 알아내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렇게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던 것이다. 마침내 암스트롱 의사는 야망을 달성했다. 그는 매우 바쁜 몸이 되었다. 거의 쉴 틈이 없었다. 그러나 이 8월에 런던을 떠나 며칠 동안 대번 해안 근처의 어떤 섬에서 지내게 된 것은 그에게 매우 즐거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휴가가 될 것인지는 확실치 않았다. 그가 받은 편지만으로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에 동봉된 수표는 확실했다. 그것도 대단한 액수였다. 아마 이 오원이라는 인물은 굉장한 부자인 모양이다.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의 건강을 염려해서 부인 몰래 진찰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을 것이다. 그 부인은 무척이나 의사를 꺼리는 모양이다. 그녀의 신경성. 암스트롱 의사의 눈썹이 올라갔다. 이러한 신경성 질병을 가진 부인들, 그것은 결국
그의 사업을 위해선 좋은 것이었다. 그에게 진찰을 받으러 온 태반의 부인들은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약간 권태로움만 느끼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렇다고 말해서는 곤란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강 둘러대야 한다. 약간 이상이 있습니다만 좀 긴 변명을 대고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약간의 치료만. 약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는 환자들에게 좋은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는 환자들에게 희망과 믿음을 북돋워 주었다. 그러나 1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뒤에 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운이 좋았다. 아니, 15년 전의 사건이지 정말 아슬아슬한 일이었다. 그는 거의 파멸할 뻔했었다. 그 충격이 그를 정신 차리게 해주었다. 그 뒤로 그는 술을 끊었다. 정말로 그것은 정말로 아슬아슬한 위기였다. 귀가 찢어질 것 같은 클렉슨 소리와 함께 슈퍼 스포츠 데일 메인 차가 시속 80마일로 그를 초월해서 달려갔다. 암스트롱 의사는 하마터면 길 모퉁이를 들이받을 뻔했다. 시골길을 마구 휘젓고 다니는 그런 젊은이들 중에 하나였다. 그는 그런 녀석들을 딱 질색이었다.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잖아. 빌어먹을 놈 같으니라고. 미어에 들어서고 나서 토니 마스터는 혼자서 생각했다. 왜 이렇게 느리게 달리는 차들이 많지? 늘 방해가 된단 말이야. 게다가 길 한복판에서 달리고 있으니 어쨌든 영국에서는 드라이브를 즐길 수가 없어. 프랑스와는 다르단 말이야. 여기서 목 좀 축이고 갈까? 아니면 계속 갈까? 시간은 충분한데. 이제 100마일 정도만 가면 된다. 그는 진한 진 한 잔과 맥주를 마시고 하기로 했다. 정말 무더운 날씨야. 그 섬은 정말 재밌는 곳이겠지? 이런 날씨가 계속된다면 말이야. 그는 오원이란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아마 돈은 많겠지만 성격은 고약한 사람일 거야. 대저는 정말 그런 인간들을 알아보는 데는 귀신이란 말이지. 물론 그는 빈털터리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지. 하여튼 술이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처음부터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긁어 모은 사람들은 뭘 모른단 말이야. 가브리엘 툴이 인디언 섬을 샀다는 이야기가 헛소문이었다는 것은 정말 유감이야. 영화 배우들과 함께 지낸다면 정말 재미있을 텐데. 아니면 젊은 여자들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는 호텔에서 나와 하품을 하며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잽싸게 데일 메인 차에 올라탔다. 젊은 처녀들 몇 명이 반한듯이 그를 쳐다보았다. 잘 균형 잡힌 육피두의 체구, 곱슬곱슬한 머리카락, 검게 그을린 얼굴, 그리고 불타는 듯 강렬한 푸른 눈. 그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좁은 길을 따라 달렸다. 노인들과 심부름하는 소년들이 얼른 길을 뛰어 건넜다. 그리고는 부러운 듯이 그 차를 바라보았다. 앤소니 마스터는 승리감을 맛보며 계속 달려갔다. 블로어는 플리머스에서 오는 느린 기차에 타고 있었다. 그가 탄 칸에는 그 외에도 나이가 들어 보이며 침침한 눈을 가진 선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 그 노인은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다. 블로어는 작은 수첩에다 조심스럽게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전부야?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에밀리 브렌트, 베라 클라이슨, 암스트롱 의사, 앤소니 마스턴, 워그레이브 판사, 필립 돈바드, 메카서 장군, 무공 훈장을 받았군. 그리고 하인인 로저스 부부. 그는 수첩을 덮고는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한쪽 구석에서 잠자고 있는 노인을 바라보았다. 분명히 9이군. 블로어는 신중하게 생각했다. 그는 머릿속으로 그들에 관해 하나하나 주의 깊게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닐 거야. 그는 중얼거렸다. 조금이라도 실수해서는 안 돼. 이상하게 보여서도 안 돼. 그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브렛나루를 기른 그의 얼굴에는 군인다운 모습이 있었다. 표정은 거의 없었다.
눈동자는 회색이고 눈과 눈 사이는 좁은 편이었다. 소령이라고 할까? 블러어는 중얼거렸다. 아니야, 내가 깜빡 잊고 있었군. 거기에는 노장군이 있지. 그는 나를 고어 수상히 여길 거야. 남아프리카 맞아. 그것이 좋겠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남아프리카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그리고 여행 안내서를 잘 읽어두었으니 그곳에 관해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다행히도 식민지 사람에겐 가지각색의 유형이 있다. 남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하면 블러어는 의심받을 염려가 없다. 인디언 섬. 그는 소년 시절부터 그곳에 대해 알고 있었다. 갈매기들이 많이 날아다니고 바위가 유난히 많은 섬. 해안에서 1마일, 약 1.6km 정도의 거리에 있다. 그 섬은 사람의 머리를 닮았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 미국 인디언의 옆모습을 닮은 것이다. 그 섬에다 자택을 짓다니 참 희한한 일이야. 날씨가 나쁘면 위험할 텐데 그러나 백만장자들은 원래 별스러운 데가 있는 법이지. 한쪽 구석에서 자고 있던 노인이 깨어나서 말했다. 바다는 알 수 없는 존재요. 정말이요. 블러어는 침착히 말했다. 맞아요. 정말 알 수 없지요. 노인은 2번 딸꾹질을 하고는 음산한 표정으로 말했다. 폭풍우가 올 거요. 블러어가 말했다. 천만에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요. 노인은 약간 화를 내듯이 말했다. 폭풍우가 올 거요. 나는 알 수 있어. 블러어는 담담하게 대꾸했다. 영감님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요. 기차가 정거장에 서자 노인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나는 여기서 내린다오. 그는 창가를 더듬거렸다. 블러어는 노인을 도와주었다. 노인은 통로에 서서 엄숙하게 한 손을 올리고 흐린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조심하고 기도하는 게 좋을 거요. 그는 다시 덧붙여 말했다. 조심하시오.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소. 그는 통로를 지나 플랫폼으로 내려서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노인은 쓰러진 채 블러어를 오려다보면서 말했다.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요. 젊은이, 심판의 날이 가까워졌어. 자리로 다시 돌아온 블러어는 혼자 생각했다. 나보다는 자기가 심판의 날에 더 가까워질걸. 그러나 그의 생각은 잘못되어 있었다. 제2장. 오크 브리지역 밖에는 몇 사람이 모여서 어떻게 할지를 몰라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들 뒤에는 여행 가방을 든 역의 인부가 서 있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소리쳤다. 짐! 어떤 택시 운전사가 앞으로 걸어왔다. 인디언 섬으로 가시지요? 그는 부드러운 대번 지방 사투리로 물었다. 4사람이 동시에 대답을 했다. 그리고는 서로의 얼굴을 흰끗 쳐다보았다. 운전사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위그레브 판사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에 택시가 2대 있습니다. 그중 한 대는 엑서터로 오는 기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5분이면 됩니다. 어떤 신사분이 그 기차로 오시거든요. 손님들 중에서 한 분이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쪽이 더 편하실 겁니다. 베라 클레이스는 자기가 비서직으로 왔다는 것을 깨닫고는 즉시 말했다. 제가 기다리지요. 그녀는 또다시 말했다. 여러분은 먼저 떠나세요. 그녀는 다른 3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과 목소리는 권위 있는 지위에서 나오는 듯한 명령투가 깃들어 있었다. 마치 여학생들에게 어느 테니스 코트를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것 같았다. 브렌트가 의젓하게 말했다. 고마워요. 그녀는 머리를 숙이며 운전사가 문을 열고 기다리는 택시에 올라탔다. 롬바드 대위가 말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기다리겠소. 미스 클레이슨이에요. 베라가 자기의 이름을 대주었다. 내 이름은 롬바드입니다. 필립 롬바드. 인부가 짐을 택시에 실었다. 차 안에서 머그레브 판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좋은 날씨군요. 브렌트가 대답했다. 정말이에요. 그녀는 그가 매우 점잖은 노신사라고 생각했다. 바닷가 여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달라. 올리버 부인인지 올리버 양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녀는 훌륭한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모양이군.
머그레이브 판사가 물었다. 이 지방을 잘 아십니까? 콘윌과 토케이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데번 지방은 처음이에요. 판사가 말했다. 저도 역시 이 지방은 처음입니다. 브렌트와 워그레이브 판사를 태운 택시는 계속 달렸다. 한편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두 번째 택시 운전사가 말했다. 차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시겠습니까? 베라가 딱 잘라서 말했다. 아니에요. 여기에 있겠어요. 롬바드 대미는 웃으면서 말했다. 햇빛이 정말 매혹적이군요. 햇빛이 따가우면 역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지긋지긋한 기차 옆에는 가기도 싫어요. 그가 대꾸했다. 정말 그래요. 이런 날씨에 기차 여행은 정말 괴롭습니다. 베라는 담당하게 다시 말했다. 저는 이런 날씨가 계속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여름은 너무 변덕스러워요. 롬바드는 상투적으로 말했다. 이 지역에 대해 잘 아십니까? 아니요, 이곳은 처음이에요.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며 빨리 덧붙였다. 저는 아직까지 고용주를 보지 못했어요. 고용주요? 예, 저는 오원 부인의 비서예요. 아, 그래요? 그 말에 그의 태도에는 어딘가 모르게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에는 좀 여유가 있었다. 말하는 토도 좀 편해졌다. 이거 좀 묘한데요? 베라가 웃었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원 부인의 비서가 갑자기 병이 나서 직업 소개서에 부탁했는데 제가 뽑히게 되었나 봐요. 그렇게 된 거군요. 거기 도착해서 그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베라는 다시 웃었다. 괜찮아요. 비서는 임시직인걸요. 휴가 동안만 여학교의 교사거든요. 사실 저는 인디언 섬에 흥미가 많아요. 신문에도 그곳에 관해 많은 기사가 실려 있더군요. 정말 매혹적인 곳인 모양이지요. 롬바드가 말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머, 그래요? 오원 씨 부부는 그 섬을 굉장히 좋아하나 보죠? 그 부부는 어떤 분들인가요? 롬바드는 생각했다. 난처하게 되었는데 그들을 안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솔직히 모른다고 해야 할까? 그는 얼른 말했다. 팔에 벌이 앉았군요. 안 돼요. 가만히 있어요. 그는 그럴듯하게 그녀의 팔을 살짝 털었다. 됐습니다. 이제 날아갔어요. 어머, 고마워요. 이번 여름에는 벌이 유난히 많군요. 그런 것 같아요. 더위 때문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전혀 몰라요. 기차가 다가오는 크고 길게 끄는 소리가 들렸다. 롬바드가 말했다. 지금 오는 모양입니다. 역의 출구의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키가 크고 군인티가 나는 노인이었다. 그는 회색빛 머리를 짧게 깎았고 허연 수염을 입 주위에 기르고 있었다. 역의 인부가 가죽으로 된 그의 여행용 가방을 받아들고 베라와 롬바드가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베라는 부드럽게 그를 맞이했다. 저는 오원 부인의 비서입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분은 롬바드 씨입니다.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굳건하고 푸른 그의 눈이 롬바드를 올려다보았다. 잠시 동안 그들은 서로를 탐색하기라도 하는 듯한 시선을 교환했다. 누구나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꽤 단정한 용모를 가졌군. 하지만 어딘가 이상한 데가 있어. 세 사람은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탔다. 그들은 작은 오크브리지 거리의 조용한 길을 지나 넓은 플리머스 거리를 약 1마일쯤 달려갔다. 마침내 그들은 가빠르고 좁은 시골길로 들어섰다. 이윽고 맥카서 장군이 입을 열었다. 나는 대번의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소. 도시 경계 근처에 대번 동부지방에 작은 별장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베라가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 언덕들과 불그스름한 땅 그리고 모든 것이 저렇게 초록빛이면서 멋지게 보이잖아요. 롬바드는 약간 비꼬듯이 말했다. 하지만 좀 답답한 감도 있지요.
저는 앞이 탁 트인 시골을 좋아합니다.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곳 말입니다. 맥커서 장군이 말했다. 당신은 여러 곳을 여행해 본 모양이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롬바드는 좀 그렇지도 않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하고는 말했다. 그저 여기저기 지나다니기만 했습니다. 롬바드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아마 내가 전쟁에 나간 적이 있는지 물어보겠지? 이런 노인들은 대개 그렇거든. 그러나 맥커서 장군은 전쟁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